장님 총각과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 총각과 안증뱅이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래 윗집에 살며 서로 도와가며 지냈지요.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성한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어느 날 안증뱅이 처녀가 장님 총각에게 말을 했습니다. 읍내 장 구경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뭐. 나를 업고 가. 그러면 길은 내가 가르쳐 줄게. 좋아. 안증뱅이 처녀는 집신을 삼는 장님 총각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장님 총각은 부지런히 집신을 삼았지요. 장날이 되었답니다. 걷지 못하는 안증뱅이 처녀는 장님 총각에게 업혀가며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서로 도와서 읍내 구경을 가는 것입니다. 아유, 덥구나. 장님 총각이 말을 하자 안증뱅이 처녀는 좀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산 아래까지 오느라고 장님 총각의 몸에는 땀이 흥건했지요.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읍내야. 물 좀 먹고 갔으면 좋겠어. 가만, 이 근처에 샘이 있을 거야. 안증뱅이 처녀가 주위를 살펴보았답니다. 두 사람이 쉬고 있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울같이 반짝이는 옹달샘이 있었지요. 저기 샘이 있어. 어서 나를 업어. 장님 총각은 안증뱅이 처녀를 업고 물이 가득 고인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나를 내려줘. 물을 떠줄게. 안증뱅이 처녀는 샘가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들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샘가에 황금 막대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황금 막대기가 있어. 그래? 장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꽤 값나가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지만 정직하고 착한 두 사람은 황금 막대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남의 것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래. 누가 물을 마시고는 놓고 간 것임에 틀림없어. 장님 총각과 안증뱅이 처녀는 샘물만 마시고 돌아섰지요. 장님 총각은 다시 안증뱅이 처녀를 업고 고갯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나이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어이, 총각, 거기 좀 있어. 총각은 장사인 모양인데 처녀만 업고 고개를 넘지 말고 나도 좀 업어줘. 안 됩니다. 이 처녀는 걷지 못합니다. 잔소리 말고 업으라면 업어. 길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자 장님 총각에게 업힌 안증뱅이 처녀가 사나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께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뭘? 저희가 샘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황금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혹시 그것을 잃어버려서 화가 나신 것은 아닙니까? 황금 막대기? 사나이는 귀가 번쩍 뜨였지요. 네, 샘가에 있는 것을 그냥 두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라고요. 그거 내 거야. 사나이는 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지요. 샘가로 간 사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황금 막대기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물을 떠먹으려고 하자 구렁이 한 마리가 혀를 알름거리며 나타났지요. 에이, 재수없어. 사나이는 손에 든 지팡이로 그 구렁이를 냅다 후려 갈겼습니다.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나버렸지요. 사나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답니다. 그 두 사람이 나를 속였군.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야. 그 길로 사나이는 고갯길을 향해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지요. 장님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이봐, 황금 막대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왜 나를 속였지? 사나이는 장림 총각과 안진뱅이 처녀를 마구 때렸답니다. 어르신, 저희들이 가서 황금 막대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안진뱅이 처녀가 말했지만 사나이는 들은 척도 안 했답니다. 너희들을 만나서 재수가 없어. 어서 가서 죽은 구렁이 구경이나 실컷 하거라. 사나이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이내 고갯길을 넘어 사라졌답니다. 그것 참 이상한데? 아까 분명히 샘가에 황금 막대기가 있었는데? 누가 샘가에 가지도 않았잖아.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장림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를 업고 다시 고갯길을 내려와 샘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답니다. 황금 막대기가 두 토막이 나 있어. 어디? 저기. 어디? 내려줘. 내가 기어가서 가져올게. 안진뱅이 처녀는 장림 총각의 등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펴졌답니다. 안진뱅이 처녀는 저도 모르게 걸어가서 두 토막 난 황금 막대기를 주었지요. 어? 내 다리가 펴졌어. 안진뱅이 처녀가 외쳤습니다. 오, 정말이네. 네 눈도 떠졌어. 장림 총각은 안진뱅이 처녀의 다리가 펴진 것을 보려다가 눈을 번쩍 떴답니다. 우리 이것을 가져다가 임자를 찾아주자. 그래. 눈을 뜬 장림 총각은 다리가 펴진 안진뱅이 처녀와 나란히 고갯길을 넘어 장으로 갔답니다. 황금 막대기를 잃어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총각이 외치며 돌아다녔습니다. 처녀는 두 토막 난 황금 막대기를 치마 속에 감추고 따라다녔지요. 내가 잃어버렸소. 어느 욕심쟁이 영감이 나섰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기긴 막대기처럼 길다랗게 생겼지. 얼만큼 큽니까? 이만큼 크지? 아닙니다. 총각과 처녀는 또 황금 막대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지요. 그러나 하루 종일 장을 돌아다녀 보아도 진짜 임자가 나서지 않았답니다. 저녁 때 황금 막대기가 제 것이라는 양반이 나타났지요. 황금 막대기가 얼만큼 큽니까? 이만큼? 맞긴 맞는데요. 처녀가 치마 속에서 두 토막 난 황금 막대기를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양반은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게 무슨 황금 막대기야? 나무 토막을 가지고 사람을 놀리는 것이야? 그 양반은 창피당한 사람처럼 황급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배를 잡고 웃었지요. 나무 토막을 가지고 황금 막대기라고 하는 바보도 다 있네. 총각과 처녀는 둘이 서로 마주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이거 분명 황금 막대기지?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막대기로만 보이지? 글쎄. 총각과 처녀는 황금 막대기의 임자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장터를 돌아다녀서 이제는 잘 보고 잘 걸어 다녔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둘이서 신나게 뛸 수도 있었지요. 그 뒤 총각과 처녀는 결혼하여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황금 막대기의 임자를 찾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모두들 황금으로 보이지 않아 나중에는 임자가 찾아가라고 샘가에 꽂아 놓았답니다. 황금 막대기는 그 뒤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 커다란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며 샘물을 마셨지요. 다리를 베어준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하던 정규 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정규 씨는 아버지의 병을 위해 지은 약 한 첩을 가슴에 꼭 품고 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하였지요. 먼 길을 다녀오느라 땀에 흠뻑 젖은 삼배적삼을 날리며 쌀인 문을 밀치며 들어섰지요. 여보, 아버님이 아직도 많이 괴로워하시오. 어서 이 약을 달여 올리시오. 지어온 약을 아내에게 건네고 방으로 들어서니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며시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는데 싸늘한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원은 아니지만 규씨는 아버지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귓가에 목탁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상한 느낌의 규씨는 귀를 다시 세워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똑똑똑 하는 시주승의 목탁 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규씨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나가니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고 있었답니다. 스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환이 쾌차하시도록 부처님께 불공을 좀 드려주십시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구해서 써보았으나 병환이 차도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규씨의 간절한 청을 들은 스님은 연부를 멈추고 조용히 합장을 하였답니다. 소승은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오늘 귀댁을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부모에 대한 처사님의 효성이 부족함으로써 처사님 아버지의 병은 고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워낙에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과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스님의 말에 규씨는 정색을 하며 물었지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버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인들 못 내놓겠습니까? 처사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아버님의 병에는 다른 약은 필요 없고 처사님의 허벅지 살을 한 움큼 베어내어 그 살을 잡수시게 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규씨에게 처방을 일러준 스님은 목탁을 두어 번 두드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늘에는 흰 구름만 둥실 떠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부족하다는 스님의 말씀이 부끄러워 그 자리에서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갈기 시작했답니다. 칼을 갈고 있는 규씨에게 아내가 궁금하여 물어보았지요. 여보, 칼은 무엇에 쓰려고 갈고 있어요? 아랫마을에서 소를 잡는다고 하기에 소꼬리를 사다가 아버님께 푹 꼬아 드리려고 가는 중이라오. 그러니 부인은 우물에 가서 깨끗한 물 한 동이만 길어오시오. 규씨는 부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잠시 우물로 보내놓고 방금 갈아서 날이 시퍼렇게 선 식칼로 이를 악물며 자신의 허벅지 살을 한 움큼 베어냈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과 쏟아지는 피를 막기 위해 이불솜에 기름을 적셔 허벅지에 대고 재빠르게 다리를 동여매었지요. 잠시 후 우물에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넓적 다리에 피가 흥건하게 배어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여보, 방금까지도 괜찮았던 다리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살덩이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아내에게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일로 죽지는 않을 것이오. 내 살 한 점으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데 한시를 지체할 수가 있겠소? 살을 떼어낸 고통으로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규씨를 바라보는 그의 아내는
통곡하며 남편을 원망하였답니다. 당신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부드러운 내 살을 떼어내어 드리지 그랬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혈기가 왕성한 나이가 아니오. 그러니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생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여선 아니 될 것이오. 고통을 참으며 아내를 위로하고 떼어낸 살을 삶아 아버지에게 소고기라고 말씀드리고 드시게 하였답니다. 다음 날이 되었지요. 교시가 아버지의 병세를 살펴보니 눈에는 생기가 돌고 이마는 따뜻해지며 병세가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옆에 다가온 아들 규시를 쳐다보며 아버지는 힘에 겨운 듯 머리를 돌리며 한마디 하였지요. 규시야,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잉어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니 웬일이냐? 아버지 말씀을 들은 규시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이 산골 조그만 냇물에서 어떻게 잉어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잉어고기가 드시고 싶다는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아무려면 잉어 한 마리 못 구해오겠습니까? 며칠 안에 꼭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는 자신 있게 말을 했지만 규시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규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던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으로 치성을 올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버님이 잉어고기가 잡수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산골 냇물에는 잉어가 살지 않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님이시여, 아버지가 잉어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빌고 또 빌기를 이래가 되는 아침이었지요. 이때 벼랑간 맑은 하늘에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커먼 먹구름 속에서 땅을 반으로 쪼개어 놓을 듯한 번갯불이 내리꽂히기 시작하였답니다. 온 천지를 깜깜하게 비쳤다가 깜깜해지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답니다. 이렇게 시작한 빗줄기는 금방 장대 같은 소나기로 변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규시는 많은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온 마을이 빗줄기 속에 덮이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던 빗물이 모여지면서 냇물은 흙탕물로 변하고 불어나 온 마을을 집어삼킬 듯 흘러내렸지요.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던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추고 하늘은 맑고 햇빛은 눈부시게 빛났답니다. 규시가 사는 집 앞 도랑에도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데 큰 물 뒤에는 잉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떠올라 규시는 도랑으로 쫓아갔지요. 도랑에 족대를 대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족대 안에서 무엇인가가 퍼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들어보니 누런 잉어 한 마리가 족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살핌으로 잉어를 얻게 된 규시는 하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답니다. 잉어를 구하드리니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 나았다고 합니다. 뼈 조각에 새겨진 글자.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서던 궁예는 스승인 큰 스님의 호통 소리에 놀라 흠칫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내 이놈, 산에서 사는 중놈에게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큰 스님은 벽장에 있는 물건들을 방바닥에 모조리 집어던졌답니다. 칼과 창, 활과 화살 등
평소 무예를 연마해오던 궁예의 병기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방바닥에 쏟아졌지요. 궁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답니다. 말하거라 이놈. 이것들을 다 어디에 쓰는 것이야? 이것들을 가져다 산짐승이라도 잡아먹는 게냐? 그래서 니놈 얼굴에 이렇게 기름기가 잘잘 흘렀구나. 스승님. 궁예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누가 내 스승이냐? 법당에서는 불경을 외고 산속에 들어가서는 산짐승을 잡아 포식하는 내 놈의 스승이란 자는 대체 어떤 놈이냐? 스승님, 그것이 아니라 무술을 익히고 싶은 마음에. 중놈이 무술을 익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야? 산적이라도 되겠다는 게야? 궁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3달 사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남몰래 속을 알아온 궁예였지요. 궁예는 언젠가 자신과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답니다. 또한 한나라의 왕자로서 못다 이룬 한을 풀기 위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큰 스님 몰래 틈틈이 칼과 활을 익히며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지요. 말해라 이놈. 니놈의 시커먼 속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스승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예는 단호하게 말을 했답니다. 저를 거두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스승님의 은공을 모르는 것은 아니오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은 궁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어떻게든 궁예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업보로세, 업보야. 큰 스님은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궁예를 혼자 남겨둔 채 방을 나갔답니다. 궁예는 참담한 표정으로 방바닥에 널려있는 물건들을 바라보았답니다. 한참 후 궁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 물건들을 다시 벽장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궁예가 재를 올리러 가는데 도중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들고 있는 바리에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 숲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을 하며 궁예는 서둘러 바리 속에 떨어진 것을 살펴보았답니다. 그것은 젓가락처럼 생긴 뼈 조각이었지요. 그런데 뼈 조각 한가운데에 임금 왕자가 금빛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궁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며 허리춤에 소중히 간직을 하였지요. 그는 그 길로 하산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에 내려와 큰 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렸답니다. 그래, 어디로 가겠다는 게야? 소승 아직 갈 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구경이나 하렵니다. 큰 스님은 근심 어린 낯빛으로 궁예를 바라보았지요.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거라. 과욕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할 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궁예는 큰 스님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바랑을 꾸려 세달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궁예는 큰 스님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지요. 큰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그대로 실행에 옮겼더라면 궁예의 말로가 그처럼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년 먹은 보리죽.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하도 가난하여 살기 어려우니 저가에라도 가서 뭐 좀 얻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저가에 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왔소? 장인 장모는 건성으로 그러고는
부엌에다 대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 찬밥 남은 것 한 그릇 갖다 줘라. 찬밥 남은 것 한 그릇하고 소금 한 접시를 갖다 주었지요. 찬밥이나 더운 밥이나 며칠 굶은 배가 뭘 가리겠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사위가 왔답니다. 이 사람은 둘째 사위고 새로운 사람은 맞사위인데 맞사위는 쌀섬 깨나 쌓아두고 사는 부자였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아무개 서방 왔습니다. 아이고 자네 왔구먼. 걔 어찌 이제야 오니? 자주 들르지 않고. 맞사위 왔다. 어서 닭 잡고 떡을 하도록 해라. 밥도 새로 짓고. 이 사람이 그만 밥맛이 뚝 떨어져 상을 물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밥은 못 먹겠다 싶어 상을 물렸지요. 아무개 서방 그만 갑니다. 처갓집을 나와서 휘적휘적 집으로 가며 생각을 해보니 이것 참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서도 그냥 속없이 살 일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이게 다 가난한 탓이니 딱 10년만 작정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보,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주 딴 데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아내도 그러자고 했지요. 어디들 가든 이보다 더 못 살기야 하겠나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외가 보따리를 싸서 아이들 데리고 아주 먼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사람이 얼씬도 안 하는 산속으로 들어가 움막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였지요. 우리 오늘부터 10년 동안 온 식구가 하루 세끼 보리죽만 먹고 삽시다. 그럽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보리죽 3사발 더는 먹지 맙시다. 내 손님이 오면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겠소. 친정에서 누가 날 보러 와도 내가 굶고 내 몫을 대접하지요.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였지요.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었답니다. 그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죽도록 일을 했답니다. 산을 파서 논을 일구고 곡식 심고 모 심고 거름 주고 김 메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도 보리죽 3사발만 먹고 견뎠지요. 한 해를 그렇게 마음먹고 농사를 지으니 곡식이 제법 모였습니다. 하루 세끼 먹을 보리죽거리만 남기고 죄다 싸서 곳간에 넣어두고 또 일을 하였지요. 그 이듬해에는 곡식 조금 팔아서 닭 사고 돼지 사서 기르니 이것들이 새끼를 쳐서 제법 수가 많아졌지요. 그리고 또 이듬해에는 돈이 모이니 그 돈으로 땅을 샀답니다. 논 사고 밭 사고 해서 점점 농사를 불려나가니 살림이 꽤나 모였지요. 이렇게 5해 지나고 8해 지나니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하루 보리죽 3사발만 먹고 살았답니다. 아이들은 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났답니다. 아무개가 산속으로 들어가 부자가 되어 잘 살더란 소문이 난 것이지요. 그 소문을 듣고 장인이 찾아왔답니다. 허구한 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더니 웬일인가 하고 찾아온 것이지요. 장인이 와서 보니 정말 부자로 살고 있었지요. 곳간에 곡식이 그득하고 마당에 집짐승이 술을 못 셀 만큼 많으니 그만하면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저녁 상이 들어오는 걸 보니 달랑 보리죽 1사발이었지요. 그것을 먹을 동안에 딸은 방에 얼씬을 안고 밖에만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보리죽 한 사발 비우고 나니 싹 치워버리고 그만이었지요. 딸에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어째 저녁을 안 먹는 것이야? 아, 저는 벌써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또 달랑 보리죽 한 사발뿐이었지요. 그것 한 사발 먹을 동안에 딸은 또 밖에서 빙빙 돌고 있었답니다. 장인이 가만히 보니 이것 참 괘씸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보아하니 제법 살림께나 일구고 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장인에게 한 끼의 보리죽 한 사발 갖다 주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며칠 묵고 가려 했던 마음을 싹 돌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래 놓으니 이번에는 부모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이라고 소문이 났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그 뒤로도 보리죽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남편이 어둡도록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죽은 닭을 딱 들고 울상이 되어 있었지요. 왜 그러고 있어? 아, 글쎄 족제비란 놈이 우리 닭을 채가는 걸 쫓아가 빼앗았는데 이걸 먹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그러지요. 그것 당장 삶으시오. 우리가 10년 동안 보리죽만 먹겠다가 한 약속은 어찌하고 이걸 먹어요. 걱정 마시오. 오늘이 딱 10년 되는 날이오. 가만히 따져보니 그날이 바로 1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닭 잡고 흰밥 짓고 떡까지 해서 온 식구가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처가에 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은 여차저차 하여 10년 동안 작정하고 보리죽만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을 때 보리죽 한 사발밖에 대접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음식을 좀 장만해 가지고 왔으니 드십시오. 사정을 모두 알게 된 장인이 말을 했답니다. 그때 내가 일찍 오길 잘했지. 며칠 더 있었으면 우리 딸 굶어 죽을 뻔했구나. 거짓말을 한 사위. 조선시대 한양에서 살던 최재민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하숙집을 정해놓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물건을 팔았는데 경험이 없는 탓인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져온 돈을 모두 날려버려 한양으로 돌아갈 자비조차 없었지요. 그러나 최재민은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답니다. 평양에 살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평양 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반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답니다. 하숙집 주인 딸을 사귀어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어느 날 최재민은 하숙집 주인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따님을 몹시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숙집 주인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네는 한양에서 왔다지만 나는 자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네.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을 자네와 결혼시키겠는가? 자네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닌 줄은 아네만 자네는 장사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면 고생길이 훤하지. 이런 결혼은 승낙할 수가 없네. 제가 비록 장사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여자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비록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긴 하였지만 한양에서 알아주는 집안의 후손이지요. 양반 가문의 후예인 제가 설마 따님을 굶기기라도 하겠습니까? 최재민은 하숙비를 걱정해야 할 빈털털이 신세였지만 하숙집 주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허풍을 떨었답니다.
하숙집 주인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요. 말하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나쁜 사람 같지는 않군. 딸아이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눈치이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양반 가문의 사위를 얻겠나? 이 사람을 대릴 사위로 삼아야겠어. 하숙집 주인은 마침내 결혼을 허락하여 최재민을 대릴 사위로 삼았답니다. 그런데 최재민은 곧 장사미천을 마련하여 크게 성공하겠다고 해놓고 날마다 빈둥빈둥 놀면서 지냈지요. 평양에서 경치 좋은 곳을 이리저리 구경 다니는 것이 일이었답니다. 장인은 사위를 보면 분통이 터졌지요. 천하에 쓸모없는 게으름뱅이인데다가 놀고 먹는 날건달이었어. 저럴 줄 알았으면 사위를 삼는 게 아닌데. 장인은 사위가 미워 쫓아낼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뒷날 명제상이 되는 최재공이 평양 감사로 부임해 왔지요. 장인은 그 이름을 듣고는 사위를 불러 물었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감사가 최재공이라는 분이네. 자네와 성도 같고 학렬도 같은데 혹시 자네 집안 사람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 사촌 형님이시지요. 최재민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인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감사를 뵈러 가야 하지 않는가? 당장 다녀오게나? 장인은 사위 덕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재촉하였답니다. 최재민은 당황스러워 진땀을 흘리며 이렇게 둘러댔지요. 뵈러 가긴 가야지요. 하지만 이런 꼴로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오랜만에 사촌 형님을 만나는데 의관도 새로 차리고 대접할 음식도 마련해 가야지요. 그 후 최재민은 옷을 새로 지어 입는다, 음식을 마련한다 하면서 감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미적미적 미루었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꼭 한 번은 감사에게 다녀와야 했지요. 드디어 최재민은 집을 나서 관하로 향했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지요. 그냥 찾아가면 감사는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꾀를 내야겠다. 최재민은 관아에 도착하자 갑자기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답니다. 관원들이 놀라서 물었지요. 아니, 관아에서 왜 통곡을 하는 것이요? 당신들에게는 말 못합니다. 감사님을 직접 뵈어야만 사연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재민은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을 통곡한 끝에 감사를 만나게 되었지요. 감사가 물었답니다. 너는 어디에 온 누구길래 통곡을 하는 것이야? 예, 저는 한양에서 온 최재민이라고 합니다. 최재민이라? 나하고 성과 학렬이 같구나. 감사가 이렇게 말하자 최재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감사님, 제가 감사님과 성과 학렬이 같아 장인어른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감사님이 제 사촌 형님이시라고요. 이 죄인을 죽여주십시오. 사연을 들은 감사는 최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죽여달라는 것이야. 내가 너의 사촌 형님이 되면 해결될 일을 나는 객지에서 동생이 하나 생겨서 좋고 너는 형님을 얻어서 좋은 일 아니냐? 감사는 최재민을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부인, 내 사촌 동생 재민이요. 인사하시오. 얘들아, 너희들의 숙부님이다. 인사드려라. 감사는 부인과 아이들에게 최재민을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최재민에게 말을 했지요. 재민아, 장인 어른을 모셔오너라. 인사를 드려야 여기 있는 동안 편하지 않겠느냐? 최재민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가 고마웠지요. 그가 장인을 모시고 관할을 찾아가자 감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인사를 했답니다. 사돈어른 어서 오십시오. 이 아이가 오래전에 집을 나가 생사를 몰라 걱정을 하였는데 이렇게 사돈어른께서 사위로 삼아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제재민의 장인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제재민은 감사 덕분에 평양에서 잘 지낼 수 있었지요. 제재민은 제재공이 감사의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발령받아 돌아갈 때 그를 따라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돈이동에 집을 윗채 아랫채를 짓고는 윗채는 제재공이 쓰고 제재민은 아랫채에서 살았지요. 제재공과 제재민은 얼마나 의리가 두텁고 친하게 지내는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는 마을을 돈의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감사를 속인 임백호. 옛날 어느 마을에 임재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호를 백호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임백호로 더 잘 알려져 있었지요. 임백호는 재주가 있고 글도 많이 배워서 글과 시를 남보다 뛰어나게 잘 지었답니다. 임백호는 조선 선조 때의 사람이었으나 그때 벼슬아치들이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만 하고 나라 정사에는 조금도 힘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하여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경치 좋은 산수를 찾아다니면서 글이나 짓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속리산을 갔는데 절의 스님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 장만을 한다, 방을 새로 도배한다 하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임백호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충청감사가 놀이를 온다고 하므로 그를 맞이하려고 그런다고 하였답니다. 임백호는 이 말을 듣고 충청감사를 괘씸히 여겼답니다. 감사라 하는 것이 정사나 잘 보살필 일이지 부질없이 절간놀이나 다니면서 스님들을 괴롭혀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감사를 한번 놀려주려고 마음먹고 스님들에게 자기의 궤를 미리 일러놓고 말 오줌 한 병과 상좌 2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임백호는 절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데로 가서 기묘하게 생긴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옥퉁소를 내어 불며 상자들에게는 파란 옷을 입혀 춤을 추게 하였답니다. 충청감사는 절의 중들이 차려준 음식과 술을 먹다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퉁소 소리를 듣고 저게 누가 부는 퉁소 소리냐고 물었지요. 스님 중 한 명이 말을 했답니다. 예, 속리산은 명산이오라 날씨가 온화하고 달이 밝은 밤에는 가끔 신선이 내려와 저렇게 옥퉁소를 부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신선이 내려와 퉁소를 불고 있는 모양이지요. 감사는 원래 속리산의 신선을 보려고 왔던 터라 이렇게 오는 날 신선이 나타났다는 것을 하늘이 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곧 자리를 떠서 혼자 신선을 만나러 갔지요. 산길을 이리저리 더듬어서 퉁소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갔답니다. 멀리서 보니 늙은 소나무가 우거진 사이의 반석 위에 신선이 앉아 퉁소를 불고 그 퉁소 소리에 맞추어서 파란 옷을 입은 동자 둘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지요. 감사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 반석 가까이까지 가 가만히 엎드려 신선이 노는 것을 구경을 하였답니다. 이윽고 퉁소 소리가 멈추더니 거기 있는 게 충청감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점잖은 소리가 들렸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 속된 몸이 감히 신선님이 내려오신 데를 찾아와 죄송하옵니다. 네가 오늘 올 줄 알고 있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감사는 조심조심 바위 위로 올라갔지요. 신선은 동자에게 병속을 것을 부어주라고 하고는 네 정성이 지극하여 신선술을 한 잔 주는 것이여. 이 술을 마시면 불로장생하고 흰머리가 도로 검어지지. 감사는 신선이 손수 주는 신선술을 공손히 받아들고 마셨습니다. 맛이 어떤고? 아무 덕도 없는 속된 인간이 신선이 계신 데를 감히 범하였는데도 꾸짖지 않으시고 신선주까지 주시니 그 술맛 비할 데 없사옵고 그 향기 배 안에 가득하옵니다. 신선은 또 오늘 여기 왔다는 표시를 해줄 터이니 손에 든 부채를 이리 올려라. 감사는 더욱 공손히 부채를 신선에게 올렸답니다. 신선은 붓을 꺼내더니 구름 겹겹 서리운 속리산, 향기로운 풀이 있는 바위 위에서 곱게 생긴 동자가 속세의 사람에게 술 한 잔 먹여 보내는도다. 라고 부채에 써주었지요. 감사는 더욱 감격하여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려 백배 사례하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곳을 물러났지요. 이 감사는 그 뒤로 자기는 속리산에 가서 신선을 만나보고 신선주까지 얻어먹었노라고 자랑을 했답니다. 어느 날 어떤 자리에서 감사는 또 신선을 만나보고 신선주까지 얻어먹었다는 자랑을 했지요. 그 자리에는 임백호도 있었답니다. 임백호는 신선이 있다는 것은 허황한 소리라고 하였지요. 그래도 감사는 자기는 신선을 만났다고 우기면서 자네 같은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도 신선을 볼 수가 없겠지만 나는 내 눈으로 신선을 보았을 뿐 아니라 술도 얻어먹고 선경에 갔던 표적으로 부채에 신선의 글까지 받아왔으니 못 믿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문갑 속에 간직해둔 부채를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임백호는 그 부채를 가져올 것 없네. 자네가 하도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내가 자네를 놀리느라고 속리산에서 신선 노릇을 해보인 걸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벌쩍 뛰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 대들었지요. 그러자 임백호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신선이 자네 부채에다 써준 글귀 그것이 바로 내가 써준 것이지 하면서 구름이 겹겹 서리운 속리산 하며 그 글귀를 읊었답니다. 감사는 그제서야 임백호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네를 없앤 총각. 옛날에 어떤 총각이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았답니다. 살림이 가난하여 장가도 못 가고 혼자서 산밭이나 일궈먹으면서 살았지요. 집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한 칸 있었습니다. 어찌나 허술한지 뒷간도 없었지요. 오줌이나 똥이 마려우면 그냥 밖에 나와서 찍찍 갈겼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니 먹거리 낄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마당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은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밤에는 이 총각이 그냥 뒷문을 열고 뒷산 쪽에다 대고 오줌을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만 뒷산 산신령님이 노하셨지요. 산신령님이 계신 산에다 대고 버릇없는 짓을 해놨으니 그럴만도 했답니다. 저 게으르고 버릇없는 놈을 혼내줘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산신령님이 뒷산에 사는
호랑이에게 명을 내렸지요. 내 가서 저놈을 혼내주거라.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 그래서 호랑이가 밤중에 총각 사는 집으로 내려왔지요. 뒷산 덤불 속에 숨어서 또 버릇없는 짓을 하면 단단히 혼내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총각이 뒷문을 스르르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전처럼 오줌을 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막 뛰쳐나오려는데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렸지요. 아이 추워. 나는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우실까?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호랑이라도 그런 말을 듣고서 차마 못 덤벼들었지요. 막 덤벼들려다가 마음을 딱 고쳐먹고 그냥 돌아갔답니다. 버릇 없는 놈을 혼내주랬더니 왜 그냥 왔는 것이야? 총각이 추워 벌벌 떨면서도 절 걱정해 주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그렇더냐? 그러면 그냥 두길 잘 했느니라. 그런데 며칠 지나 호랑이가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또 총각이 오줌을 누러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추워. 집이라도 있어서 바람이나 막아줘도 이렇게 추운데 집도 없이 산에 사는 호랑이님은 얼마나 추울까? 또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요. 그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그러고 지날 때마다 그러니 이 호랑이가 그만 감동을 했답니다. 날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이렇게 고마운 사람을 나 몰라라 하면 호랑이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신령님께 고했지요. 신령님, 그 총각이 오줌을 아무데나 놓아서 그렇지 마음은 비단결 같습니다. 살림이 무척이나 어려운 듯하니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령님은 총각에게 갖다 주라고 요술 보자기 하나를 줬답니다. 호랑이가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면 놀랄 테니 총각이 나무하러 다니는 길목에 그 요술 보자기를 슬며시 갖다 놓았지요. 그 다음날 총각이 나무하러 가다 보니 길에 하얀 보자기가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날씨가 워낙 추우니 머리에 둘렀었지요. 머리에 보자기를 둘렀으면 얼추 바람은 막아주니 쓸만하였답니다. 그러고 나무를 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보자기를 둘렀으니까 옆에서 말소리가 들렸지요. 어쩌구 저쩌구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지요.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사람은 없고 참새가 몇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들리는 말소리가 바로 그 참새들 소리였지요. 호랑이가 갖다 놓은 보자기는 바로 새의 말을 알아듣는 보자기였습니다. 그것만 둘렀으면 새가 지저귀는 말이 다 사람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참새들이 얘들아, 사람들이란 참 미련하지. 저 건넌마을 김첨진에는 외동딸이 다 죽어가는데도 손을 못 쓰고 죽기만을 기다리더라. 그러게나 말이야. 그 집 대들보 밑에 있는 천년 묵은 지네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지네를 쇠젓가락으로 잡아다 끓는 기름에 튀겨 죽이면 병도 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이 그 말을 듣고 건넌마을 김첨진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보니 외동딸은 알아누워 사경을 헤매고 다른 식구들은 근심에 쌓여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내가 이댁 따님을 살릴 방도를 가지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여태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 보여도 낫질 않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참인데 이 말을 듣고는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딸 목숨만 살려주게나? 쇠젓가락 한 짝과 사다리를 갖다 주시고 이 집에서 제일 큰 가마솥을 마당에 걸고 기름을 가득 부어 끓이시오. 시키는 대로 다 갖다 주니 총각이 쇠젓가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답니다. 용마루를 턱 걷어내니 거기에 홍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꿈틀꿈틀 하고 있었지요. 그놈을 쇠젓가락으로 집어다 끓는 기름에 던져 넣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네가 죽으니 금방 숨이 넘어갈 것 같던 딸이 부시시 털고 일어나 앉았지요. 외동딸 목숨을 살려놓았으니 경사났다고 잔치판이 벌어지고 총각은 귀인 대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총각을 사위 삼으려고 하였지요. 그래서 총각은 자만색 씌어더 장가 들고 처가에서 논마직이나 뚝 떼어주니 가난도 면하게 되었답니다. 집에 뒷간도 짓고 요강도 장만하여 이제는 겨울밤에 뒷산에다 대고 오줌 누는 일도 없어졌지요.